러시아와 중국의 원전 공동 개발 선언에 미국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15년간 기술 개발에 매달렸지만 실패한 미국. 러시아와 중국이 4세대 원전 시장을 장악하는 순간 AI 패권이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파트너를 찾아 나섰지만 유럽과 일본 모두 불가능이라는 대답뿐이었죠. 미국이 좌절하고 있던 바로 그때 오직 한국만이 미국의 손을 내밀었지만 지금 한국 기술을 믿으라는 겁니까? 미국은 절박한 상황에서도 오만함을 버리지 못했죠. 그러나 단 48시간 뒤 한국의 기술을 직접 본 조사단의 한마디 보고는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2.1초. 전 세계 최초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의 목숨을 구한 대한민국, 지금 시작합니다. 42%. 단 하루 만에 미국 원전 관련 주가가 폭락한 수치입니다. 2025년 9월 29일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잡았다는 소식 하나로 뉴욕 증시가 흔들렸어요. 4세대 원전 공동개발 협정이었죠. 고속중 성자로와 폐쇄 연료주기 기술을 결합한다는 발표에 월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10년간 준비해온 에너지 패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 비상이 걸렸고 에너지부 장관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대안을 찾아라. 지금 당장. 그 명령이 떨어진 지 열흘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는 스티븐 콜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수석보좌관으로 20년간 원전 계약을 담당해왔죠. 하버드에서 원자력공학을 전공하고 맨하탄 프로젝트 후속 연구소에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프랑스, 일본, 캐나다의 원전을 모두 검토했지만 한국은 처음이었어요. 워싱턴을 떠나기 전날 상관인 리처드 캐너 부사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콜, 한국 기술은 복제품이야. 너무 기대하지 마. 그의 말투엔 깔보는 듯한 느낌이 있었죠.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제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한국의 주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것. 인천공항에서 울산까지 3시간. KTX 창밖으로 한국의 가을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제 눈엔 들어오지 않았어요. 태블릿에 띄운 보고서만 들여다봤죠. HALEU, 연료 확보 지연, 신규 원전 일정 붕괴, 공급망 위기. 미국이 직면한 문제들이 산더미였습니다. 울산 단조 공장에 도착했을 때 처음 든 생각은 왜 한국인가였습니다. 프랑스도 있고 캐나다도 있는데 왜 굳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를 택했을까? 답은 간단했어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한국이 사막에서 만들어낸 기적이 워싱턴을 움직인 거죠. 4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일정대로 완수한 유일한 나라. 그래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서류상 성공과 현장의 진실은 다르니까요. 공장 입구에서 한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세라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프로젝트 매니저예요. 악수를 나누자마자 그녀가 태블릿을 건넸어요. 화면에는 그래프와 숫자들이 빼곡했죠.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저희 APR 1400 후속 모델의 건설 기록입니다. 36개월. 평균 건설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미국은 7년, 프랑스는 6년인데 3년이요. 무언가 빠뜨린 게 있겠죠. 윤세라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빠뜨린 게 아니라 더한 겁니다. 안전검사를 2배로 늘렸어요. 열처리 공정구역으로 들어가자 거대한 원자로 용기가 보였습니다. 섭씨 1000도가 넘는 열로 금속을 단련하는 현장이었죠. 높이가 12m, 무게가 300톤에 달하는 거대한 구조물이 정밀하게 가공되고 있었어요. 공장장 이강필이 다가왔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속도입니다. 그가 가리킨 모니터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흘렀어요. 공정 오차율 플러스 마이너스 0.5%. 믿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제가 물었을 때 이강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확하면 빨라집니다. 제 작업이 없으니까요. 그가 작업 현장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작업자들은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처럼 움직였습니다. 각자의 동선이 겹치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죠. 15년째 같이 일하는 팀입니다. 이강필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10년 전 자료부터 현재까지 오차율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죠. 조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직접 측정 장비를 확인하겠다고 했을 때 이강필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얼마든지 확인하세요. 저희는 숨길 게 없습니다. 제 옆에서 미국 분석관 2명이 속삭였습니다. 콜,
이건 쇼케이스야. 실제 현장은 다를 거야.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윤세라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테스트해 보시겠어요? 지금 바로 작업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부품이 라인에 올라왔고 열 처리가 시작됐죠. 모든 과정이 우리 눈앞에서 진행됐습니다. 제가 무작위로 선택한 부품, 제가 지정한 온도와 시간, 모든 변수를 제가 통제했어요. 30분 후 결과가 나왔어요. 오차율 0.4%. 제가 입력한 무작위 변수에도 시스템은 완벽하게 대응했습니다. 빨리 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비꼬듯 물었을 때 윤세라의 대답이 예상 밖이었어요. 빠른 게 아니라 정확한 겁니다. 콜 박사님은 속도와 정확도를 반대 개념으로 보시는군요. 그녀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증명하겠다는 듯이.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미국은 속도를 위험으로 봅니다. 하지만 저희는 부정확함을 위험으로 봐요. 처음부터 정확하게 하면 다시 할 필요가 없죠. 그게 진짜 속도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깨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뒤에서 한국 엔지니어 하나가 동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숫자만 본다더니 진짜네.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숫자만 본다. 맞았어요. 저는 평생 숫자로 세상을 판단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이곳의 숫자들은 제 상식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우연히 현장 근무자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누군지 알면서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죠. 미국은 왜 그렇게 오래 걸려요? 한 젊은 기술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안전 규정, 환경 평가, 지역 협의, 변명처럼 들릴 이유들 뿐이었으니까요. 우리도 안전 규정 있어요. 옆에 있던 중년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다만 동시에 진행할 뿐이죠. 순차적으로 하면 7년, 병렬로 하면 3년. 간단한 산수예요. 그의 말이 단순하면서도 날카로웠습니다. 오후 일정은 조립 라인 견학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부품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위치로 이동했죠. 컨베이어 벨트가 아니었어요. 작업자들이 직접 옮기면서도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저희는 이걸 호흡이라고 불러요. 이강필이 설명했죠.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리듬입니다. 한 작업자가 용접을 마치자마자 다음 작업자가 연결 부위를 점검했습니다. 그 사이 시간 낭비는 제로였어요. 각자가 다음 사람의 호흡을 알아요. 이강필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없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시간 동안 12개 공정이 진행됐는데 대기 시간은 총 30초도 안 됐어요. 제가 본 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시계였어요. 모든 부품이 정확한 타이밍에 맞물려 돌아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말하는 속도는 미국이 아는 그 속도가 아니었다는 걸. 서두르는 게 아니라 낭비가 없는 거였어요. 내일은 창원으로 갑니다. 윤세라가 일정을 브리핑했어요. 품질 검사 시스템을 보여드릴게요. 결합률 0.03%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게 진짜라면 미국은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 20년간 제가 믿어온 기준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워싱턴으로 첫 보고를 올렸습니다. 울산 공장 데이터 확인. 추가 검증 필요. 단 2문장이었지만 그 뒤에 숨은 의미는 컸죠. 믿기 어렵지만 사실일 수도 있다는 고백이었으니까요. 캐너 부사장에게서 즉시 전화가 왔습니다. 복제품이라니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건 복제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우리가 놓친 무언가가 있었어요. 창밖으로 울산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불빛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서 있었어요. 이 나라는 도시까지도 정확하게 설계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아니, 두려웠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제 편견이 무너질까봐. 하지만 이미 늦었죠. 첫날 본 숫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36개월, 0.5%. 이 숫자들이 진짜라면 세계 원전 시장의 판도가 바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증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창원으로 가는 길은 울산보다 가까웠지만 제 머릿속은 더 복잡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울산 공장의 데이터를 검토했는데 허점을 찾을 수 없었어요. 완벽한 데이터는 없다는 게 제 신념이었는데 한국은 그 신념에 도전하고 있었죠.
차창 밖으로 공단 지대가 펼쳐지자 윤세라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더 놀라실 겁니다. 창원 조립공장은 울산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축구장 10개를 합친 크기의 실내에서 원자로 내부 구조물들이 조립되고 있었어요. 입구에서 미국 기술관 해리스가 저를 맞았습니다. 콜, 어제 보고서 봤어. 정말 믿을 건가? 그의 표정엔 의심이 가득했죠. 저도 확신은 없었지만 숫자는 분명했습니다. 품질 검사실로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스크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공정의 품질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신호등처럼 상태를 보여주는 시스템이었죠. 놀랍게도 화면 전체가 초록색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경고 신호도 없었어요. 결합률을 보여드리죠. 윤세라가 태블릿을 조작하자 새로운 데이터가 떴습니다. 0.03%. 제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해리스가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독일도 0.1%인데.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상통화 요청이었어요. 리처드 캐너 부사장이었죠. 콜, 보고서 잘 봤네. 그런데 말이야. 한국 데이터는 쇼케이스용이야. 실제 양산 때는 달라질 거야. 그의 목소리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그의 사무실이 보였는데 뒤에 미국 원전 업체 로고들이 걸려 있었어요. 부사장님, 하지만 제가 직접 확인한 제 말을 캐너가 잘랐습니다. 콜, 자네 경력이 얼만가? 20년이지. 그동안 완벽한 데이터를 본 적 있나? 없지.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는 계속 말했어요. 보고서에 추가 검증 필요하고 써. 시간을 벌어야 해. 통화가 끝나자 윤세라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지시를 받으셨나요? 그녀의 눈빛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했어요. 제가 대답을 망설이자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지금 바로 테스트하겠습니다. 그녀가 엔지니어들에게 신호를 보내자 조립 라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부품 세트가 들어왔고 작업자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무작위로 부품을 선택하세요. 윤세라가 제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저는 가장 복잡해 보이는 제어본 구동장치를 골랐어요. 조립이 시작됐습니다. 각 단계마다 센서가 데이터를 측정했고 그 수치가 실시간으로 화면에 떴죠. 15분, 30분, 45분. 1시간이 지나자 첫 번째 유닛이 완성됐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순간 제 예상은 빗나갔어요. 모든 수치가 기준치 정중앙에 있었습니다. 한 개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말하자 윤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10개를 하시죠. 다음 2시간 동안 10개의 유닛이 만들어졌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10개 중 9개가 완벽했고 1개만 0.02%의 편차를 보였죠. 종합 결합률은 정확히 0.03%였습니다. 해리스가 자기 장비로 재측정을 시작했습니다. 내 기계로도 확인해야겠어. 30분 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숫자가 똑같아.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을 부정할 순 없었죠. 작업자들이 점심을 먹으러 가는 동안 저는 조립 현장에 남아 장비들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오히려 미국 공장보다 오래된 장비들도 있었죠. 그런데 모든 장비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마치 새 것처럼 관리되고 있었어요. 비결이 뭡니까? 제가 윤세라에게 물었을 때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람이요. 장비는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걸 다루는 사람의 마음이죠. 그녀가 한 작업자를 가리켰어요. 저 분은 18년째 같은 일을 하십니다. 부품의 미세한 떨림만 봐도 상태를 알아요. 오후에 또 다른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압력용기 용접 부위 검사였어요. 초음파 탐상 장비가 용접선을 따라 움직이자 데이터가 쏟아졌습니다. 수천 개의 측정점, 그리고 단 하나의 결함도 없었어요. 이건 어떻게 가능하죠? 제가 묻자 담당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용접사가 실수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캐너였어요. 콜, 보고서 수정했나? 저는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입니다. 추가 테스트 중입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뭘 더 봐, 쇼라니까. 한국이 우리를 속이려는 거야. 하지만 제 눈앞에선 엔지니어들이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속이려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통화를 끊고 나자 윤세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국은 왜 그렇게 의심이 많죠? 데이터를 믿지 않으면 뭘 믿나요? 그녀의 질문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그래. 우리는 뭘 믿고 있었던 걸까? 편견, 과거의 경험, 아니면 단순한 자존심? 해가 기울 무렵 마지막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진행한 모든 검사에서 평균 결합률은 0.03%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엔지니어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축하는 박수가 아니었어요. 일상적인, 당연한 결과에 대한 인사 같았죠. 정확함이, 빠름인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해리스가 들었는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콜, 나도 이제 알 것 같아. 우리가 느린 이유를. 그는 태블릿에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작업 제로 시간 단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녁 식사는 공장 근처 작은 식당에서 했습니다. 윤세라와 몇몇 엔지니어들이 함께 했죠. 소주잔이 오가는 동안 한 젊은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미국은 대단한 나라예요. 하지만 가끔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단순한 말이었지만 핵심을 찌르고 있었죠. 우리는 그냥 합니다. 나이 든 기술자가 말을 이었어요. 계획하고, 실행하고, 확인하고, 이 세 가지만 반복해요.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그의 손은 굳은 살로 단단했지만 젓가락을 드는 동작은 정밀했어요. 마치 정밀 기계를 다루듯이.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윤세라가 물었습니다. 내일은 대전입니다. 시운전 테스트를 보실 건데 준비되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준비된 건 없었어요. 제 20년 경력이 이틀 만에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방에 들어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캐너의 지시대로 추가 검증 필요라고 쓸 수도 있었죠. 하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0.03%. 이 숫자가 거짓일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결국 저는 사실 그대로 썼습니다. 창원 공장 결합률 0.03% 확인. 복수 테스트 동일 결과.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전화벨이 울릴 걸 알았어요. 예상대로 5분도 안 돼 캐너의 전화가 왔습니다. 콜, 무슨 짓이야?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사실을 보고한 겁니다. 자네 커리어를 날릴 셈인가? 캐너의 위협이 이어졌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부사장님, 한 번만 직접 오셔서 보시죠. 제 말이 틀렸다면 사표를 쓰겠습니다. 그는 한참 침묵하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으로 창원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질서정연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오늘 본 데이터처럼 정확하게. 내일 대전에선 뭘 보게 될까요? 더 놀라운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불행히도 아니 다행히도 정확했습니다. 대전까지는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KTX 안에서 윤세라는 계속 자료를 보여줬지만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어젯밤 캐너와의 통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커리어를 날릴 셈인가? 그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진실을 외면할 순 없었으니까요. 대전 관제센터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화려한 최신 시설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수수한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벽면 전체를 덮은 대형 스크린들, 수백 개의 모니터, 그리고 정숙한 엔지니어들. 마치 NASA 관제실 같았어요. 여기서 전국 원전을 관리합니다. 센터장 박준호가 설명했죠. 오늘은 특별히 시운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부하 추종 운전을 보여드릴 겁니다. 부하 추종. 전력 수요에 따라 원자로 출력을 조절하는 기술이었어요. 미국은 이걸 제대로 못해서 항상 100%로만 운전하죠. 미국 기술관 2명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체 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콜, 우리 장비로도 확인해야 해. 한 명이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립적인 검증이 필요했으니까요. 시험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엔지니어 김태우가 시뮬레이터 앞에 앉았어요. 실제 원전과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가 설명했죠. 지금부터 출력을 100%에서 50%까지 낮췄다가 다시 올릴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과정은 몇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고 했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3, 2, 1. 김태우가 조작을 시작하자 화면의 그래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출력이 떨어지는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부드럽게, 하지만 빠르게. 마치 고급 스포츠카가 속도를 줄이듯이 정밀했죠. 반응 속도 측정 중. 미국 기술관이 외쳤어요.
그의 장비에도 같은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2.1초. 명령 입력부터 반응까지 걸린 시간이었죠. 저는 놀라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보통 5초에서 10초가 걸리는데 박준호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디지털 제어 시스템과 AI 예측 모델을 결합했습니다. 시스템이 다음 동작을 미리 준비하죠. 그 순간 출력이 50%에 정확히 멈췄어요. 오차는 제로였습니다. 이제 다시 올릴 차례였습니다. 김태우가 명령을 입력하자 출력이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프가 완벽한 직선을 그렸어요. 보통은 울퉁불퉁한 곡선이 되는데 한국 시스템은 자로 그은 듯 정확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제가 물었을 때 김태우가 미소를 지었어요. 10만 번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학습시켰습니다. 시스템이 최적 경로를 알고 있어요. 그는 화면을 가리켰죠. 보세요. 연료봉 위치, 냉각수 온도, 압력, 모든 변수가 실시간으로 조정됩니다. 1시간 동안 테스트가 반복됐습니다. 100%에서 70%로, 다시 90%로, 그리고 30%까지. 모든 전원이 매끄러웠어요. 성공률이 화면에 떴습니다. 98%, 실패한 2%도 시스템이 스스로 안전 마진을 둔 경우였죠. 미국 기술관들이 데이터를 재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점점 당황스러워졌어요. 콜, 우리 장비로도 똑같아. 98%야. 한 명이 태블릿을 보여줬죠. 숫자가 일치했습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정확히.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제가 중얼거리자 윤세라가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과학의 우연은 없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화면을 켰습니다. 지난 6개월간 매일 같은 테스트를 했어요. 결과는 항상 97에서 98% 사이였죠. 점심시간이 되자 구내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죠. 20년 동안 원자력은 융통성이 없다고 배웠는데 한국은 그 상식을 깨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박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실제 운전 중인 원전 데이터를 보시겠어요? 관제실로 돌아가자 새로운 화면이 켜졌어요. 한울 원전 5호기의 실시간 데이터였습니다. 그래프가 물결치듯 움직였는데 그게 전력 수요에 맞춰 자동으로 조절되는 모습이었죠. 새벽 3시엔 출력을 낮추고 오후 2시엔 최대로 올립니다. 박준호가 설명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조절하죠. 그래도 안전 지표는 100% 유지됩니다. 화면 한쪽의 안전 지표들이 모두 초록색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때 미국 기술관 하나가 물었습니다. 만약 갑자기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죠? 김태우가 즉시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어요. 가상으로 전력망에 충격을 줬습니다. 시스템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1.9초 만에 상황을 인식하고 2.1초 만에 대응을 시작했죠. AI가 수천 가지 시나리오를 동시에 계산합니다. 김태우가 설명했어요. 최적 대응을 선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0.3초예요. 화면에서 원자로가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체 과정이 3분도 안 걸렸어요. 오후 내내 다양한 시나리오를 테스트했습니다. 지진, 해일, 사이버 공격, 심지어 운전원 실수까지. 모든 상황에서 시스템은 98% 이상의 성공률을 보였어요. 미국 기술관들은 말을 잃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이터가 말을 한다. 제가 노트북에 메모를 적었어요. 그 옆에 물음표를 3개나 그렸죠. 이 데이터가 말하는 건 뭘까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것, 아니면 우리가 너무 뒤처져 있다는 것? 해가 질 무렵 마지막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하루 종일 진행된 수백 번의 시험에서 평균 성공률은 98.2%였어요. 김태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형 원전의 표준입니다. 밖으로 나오니 어둑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윤세라가 물었어요. 어떠셨나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좋은 의미로요. 그녀가 빙그레 웃었어요. 그게 시작입니다. 내일은 더 흥미로울 거예요.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워싱턴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부하 추종 성공률 98%, 반응 속도 2.1초 확인. 미국 장비로도 동일 결과. 전송을 누르니 즉시 답이 왔어요. 캐너가 아니라 에너지부 장관 비서실이었습니다. 장관님이 직접 보고를 받고 싶어 합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제 보고서가 워싱턴에 파장을 일으킨 모양이었죠. 미국 기술관 하나가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콜, 우리가 본 게 진짜라면
게임이 바뀌는 거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한 걸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 오만했던 걸까? 창밖으로 대전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과학도시답게 연구소들의 불빛이 밤늦도록 켜져 있었어요. 저 불빛들 아래서 누군가는 지금도 다음 혁신을 준비하고 있겠죠. 한국의 시간은 우리와 다르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우연이 아니다라는 제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맞아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혁신이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겨우 그 일부를 본 것뿐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두렵기도 하고 기대도 됐습니다. 새벽 2시 윤세라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내일 일정 변경됐습니다. 본사에서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있다네요. 캐너가 움직이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데이터와 편견의 전쟁.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새벽 6시 호텔 방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미국 기술관 해리스였어요. 콜. 큰일 났어. 지금 당장 뉴스 봐. 급하게 노트북을 켜니 워싱턴 포스트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원전 데이터 조작 의혹 제기. 부제목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미 에너지부 내부 관계자, 신뢰성 문제 지적. 기사를 읽어 내려가니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익명의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제시한 데이터가 지나치게 완벽해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익명의 관계자, 캐너였죠. 제 보고서를 받자마자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겁니다. 윤세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사 보셨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분노가 느껴졌어요. 20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 하네요.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 상관이 벌인 일이니까요. 30분 후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워싱턴 회의실엔 캐너를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캐너가 먼저 공격했습니다. 콜, 자네가 보낸 보고서 때문에 난리야. 98%, 말이 되나? 옆에 있던 부장이 거들었죠. 한국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게 분명해.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반박하자 캐너가 냉소를 지었어요. 데이터는 조작할 수 있지. 특히 자기들 장비로 측정한 거라면. 저는 화면을 바로 봤습니다. 미국 장비로도 확인했습니다. 같은 결과였어요. 캐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콜, 보고서를 수정해. 추가 검증이 필요하며 현재 데이터로는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써. 명령이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 보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건 거짓이 아니야. 신중함이지. 캐너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 기술이 우리보다 앞선다는 걸 인정하면 수조 달러 규모의 미국 원전 산업이 무너져. 그걸 원하나? 회의실의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진실보다 이익을 택한 거죠. 일주일 안에 수정 보고서를 제출해. 캐너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화면이 꺼지자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진실과 조직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20년 커리어가 걸린 선택이었죠. 윤세라가 노크를 했습니다. 콜 박사님, 괜찮으세요? 문을 열자 그녀가 커피를 들고 서 있었어요. 힘드실 것 같아서요. 우리는 호텔 라운지로 내려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으로 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제가 물었을 때 윤세라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한국전쟁 때 폐허가 된 나라가 70년 만에 원전을 수출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세요? 그녀의 눈빛이 진지했죠. 우리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죠. 그 세대가 만든 기적을 누군가가 조작이라고 한다면.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전 알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의 문제였고 인정의 문제였죠. 원본 로그를 보여드릴게요. 윤세라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10년치 데이터예요. 조작하려면 수만 개의 파일을 일일이 수정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데이터를 보니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매일, 매 시간, 매분의 기록이 있었어요. 온도, 압력, 진동, 전류, 모든 수치가 정확히 기록돼 있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조작이라면 오히려 불규칙하게 만들었을 텐데. 이 데이터를 공식 채널로 보내드릴게요. 윤세라가 말했어요. 제 이름으로 보증하겠습니다.
제 경력 전부를 걸고요. 저는 놀라서 그녀를 봤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그녀가 미소를 지었어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니까요. 점심 무렵 CNN에서 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미 원전 협력, 신뢰 위기 직면. 이번엔 한국 정부 반응도 있었어요. 모든 데이터는 국제 기준에 따라 측정됐으며 언제든 재검증할 준비가 돼 있다. 강경한 대응이었죠. 미국 기술관들과 점심을 먹으며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콜, 우리가 본 건 진짜였어. 해리스가 조용히 말했어요. 근데 위에서는 믿고 싶지 않은가 봐. 다른 기술관도 고개를 끄덕였죠. 정치야. 순수한 기술 평가가 아니라. 오후에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에너지부 장관 비서실장이었어요. 콜 박사, 장관님이 직접 통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잠시 후 장관의 목소리가 들렸죠. 콜, 언론이 시끄럽네. 진짜가 뭔가?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데이터는 진짜입니다. 장관님. 제가 대답하자 그가 잠시 침묵했어요. 캐너가 다른 얘기를 하던데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전 사실만 보고 있고요. 장관이 흠소리를 냈어요. 다음 주에 워싱턴으로 와. 직접 브리핑해. 전화를 끊고 나니 손에 땀이 났습니다. 판이 커지고 있었어요. 그때 윤세라가 USB를 건넸습니다. 약속한 원본 로그예요. 암호화돼 있고 타임스탬프로 변조 불가능합니다. 저는 USB를 받으며 물었어요. 정말 이름을 거시겠어요? 이미 걸었어요. 그녀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공식 확인서였어요. 그녀의 서명과 직인이 찍혀 있었죠. 데이터의 진실성을 보증하며 허위 시 모든 책임을 진다. 그 문구가 무거웠습니다. 저녁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서 IT팀과 화상 연결을 했습니다. 받은 로그 파일 검증해줘. 2시간 동안 그들은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메타데이터, 생성 시간, 수정 이력, 모든 걸 확인했죠. 결과가 나왔을 때 IT팀장이 말했습니다. 콜, 이건 진짜야. 조작 흔적이 전혀 없어. 확실한가? 제가 재확인하자 그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내 25년 경력을 걸고 말하는데 이건 원본이야. 심지어 실수로 보이는 이상 수치들도 그대로 있어. 조작이었다면 이런 것부터 지웠겠지. 밤 10시 캐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보고서 수정 안 하면 후회할 거야. 협박이었죠. 하지만 이제 제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진실편에 서기로, 비록 그 대가가 크더라도 새벽 1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원전 데이터 진실성 확인. IT팀 검증 완료. 일치율 100%. 거기에 한 문장을 더했어요. 기술적 우위를 인정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함.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운명이 결정되는 느낌이었습니다. 5분도 안 돼 전화가 왔습니다. 캐너였어요. 콜 미쳤어? 당장 취소해. 그의 목소리는 거의 절규에 가까웠죠. 자네만 망하는 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끝장이야. 하지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부사장님,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지금 인정하는 게 나아요. 순진한 놈, 캐너가 소리쳤어요. 세상은 진실로 돌아가지 않아. 힘과 돈으로 돌아가지. 그는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시간을 줄게. 보고서 철회해. 아니면 자넨 끝이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대전의 새벽은 고요했어요. 저 멀리 연구단지의 불빛들만 반짝였죠. 문득 윤세라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그래요. 저도 그걸 믿기로 했습니다. 아침 7시 윤세라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용기 있는 결정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걸 보여드릴게요. 무엇일까 궁금했지만 먼저 할 일이 있었습니다. 장관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브리핑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요? 비서실장이 물었을 때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능력입니다.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저는 그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습니다. 아침 8시 윤세라가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테스트가 있어요. 정지된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시험입니다.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긴장돼 보였어요. 이건 저희도 처음 외국인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새벽이라니. 이상한 시간이었지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울산으로 다시 이동하는 동안 윤세라가 설명했습니다. 원자로를 완전히 정지시킨 후 재가동하는 건 가장 위험한 과정이에요. 보통 48시간에서 72시간이 걸리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평균 60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11시간입니다. 11시간. 믿기 어려운 숫자였어요. 원자로는 거대한 기계입니다. 한번 멈추면 온도, 압력, 중성자 플럭스, 모든 게 떨어지죠. 다시 올리려면 극도로 신중해야 합니다. 한 단계라도 실수하면 몇 주가 날아갈 수 있으니까요. 테스트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미국 기자단도 와 있었어요. AP통신, 블룸버그, 심지어 폭스뉴스까지. 캐너가 부른 것 같았습니다. 실패를 기대하면서요. 그런데 예상 밖의 인물이 더 있었습니다. 미국 에너지안보실 분석관 3명이었죠. 콜 박사, 그중 한 명인 로버트가 다가왔어요. 장관님이 직접 확인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독립적인 측정 장비를 가져왔더군요.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모든 게 기록될 거였어요. 통제실로 들어가니 엔지니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중앙 스크린에는 원자로 내부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어요. 온도 섭씨 45도, 압력 1기압, 중성자 카운트 제로. 완전히 꺼진 상태였죠. 이강필 공장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11시간 후 100% 출력에 도달할 겁니다. 새벽 2시 50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고 분석관들은 노트북에 뭔가를 기록했어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실패하면 한국의 신뢰도는 끝이고 성공하면 글쎄요. 세계가 놀랄 겁니다. 정확히 새벽 3시 첫 단계가 시작됐습니다. 제어봉 인출 시작. 수석 운전원이 외쳤어요. 모니터에 제어봉이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과정만 2시간이 걸리는데 한국은 40분이라고 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10분이 지나자 첫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중성자 검출, 연쇄 반응 시작. 화면의 그래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보통은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올리는데 한국 시스템은 마치 정확한 경로를 알고 있는 것처럼 움직였죠. AI 예측 모델이 작동 중입니다. 윤세라가 설명했어요.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학습했죠. 최적 경로를 실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화면 한쪽에 AI의 계산 과정이 보였습니다. 수백 개의 변수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었어요. 30분 후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임계 도달. 원자로가 스스로 연쇄 반응을 유지하는 상태였죠. 미국 분석관 하나가 놀라서 말했어요. 30분. 우리는 3시간 걸리는데? 로버트가 자기 장비를 확인했습니다. 수치가 맞아. 진짜 임계 상태야. 새벽 4시, 출력이 10%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어려운 구간이었어요. 열이 발생하면서 모든 게 변하기 시작하죠. 냉각수 온도, 연료봉 팽창, 제논 독성, 수십 가지 변수를 동시에 제어해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놓치면 정지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요. 그런데 한국팀은 침착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작업을 하듯이 움직였어요. 제논 농도 예측치 내유지, 냉각수 붕소 농도 조절 중, 터빈 예열 시작. 각자의 보고가 정확히 맞물렸습니다. 오케스트라 같았어요. 새벽 5시 30분. 출력이 50%를 넘었습니다. 기자 하나가 물었어요. 왜 새벽에 하는 거죠? 이강필이 대답했습니다. 전력 수요가 가장 낮은 시간이에요. 만약 실패해도 영향이 최소화되죠. 리스크 관리까지 완벽했습니다. 6시가 되자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첫 햇살이 들어왔지만 아무도 밖을 보지 않았어요. 모든 시선이 모니터에 고정됐죠. 출력 70%.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실수하면 11시간 목표는 물 건너가는 거였어요. 자동 보정 시스템 가동. 김태우가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AUTO 표시가 떴어요. 이제 AI가 직접 제어를 시작한 거죠.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기계를 완전히 믿는다는 의미니까요. 하지만 다음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수치가 일직선으로 안정됐어요. 온도 편차 0.1도, 압력 변동 0.01기압, 출력 증가율 일정. 마치 자를 대고 그은 것 같았습니다.
로버트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건 불가능해. 오전 8시, 출력이 90%에 도달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계산상 목표 시간까지 딱 맞아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한 기자가 카메라에 대고 리포트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국팀이 시도하는 건 원자력 역사상 가장 빠른 재가동입니다. 그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제논 농도가 예상보다 높아진 거였죠. 실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실패인가? 제 손에 땀이 났어요. 그런데 김태우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예측 범위 내입니다. 시나리오 7번 적용. 그가 몇 개의 버튼을 누르자 시스템이 즉시 반응했어요. 제어봉 위치가 미세하게 조정되고 붕소 농도가 변했습니다. 30초 후 빨간 불이 꺼졌어요. 위기를 넘긴 거죠. 아니, 애초에 위기가 아니었나 봅니다. 모든 게 계획된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9시 30분, 95%.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통제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심지어 캐너 편인 것 같던 폭스뉴스 기자도 긴장한 표정이었죠. 윤세라가 제 옆에 섰습니다. 곧 보실 겁니다. 10시 98%, 10시 30분, 99%, 그리고 10시 58분, 99.9%.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모두가 시계와 모니터를 번갈아 봤습니다. 과연 정확히 11시간에 맞출 수 있을까? 10시 59분 30초, 최종 단계 진입. 김태우가 외쳤습니다. 제어봉이 마지막 위치로 이동했어요. 99.95, 99.98, 99.99. 오전 11시 정각. 디지털 시계가 10일을 가리키는 순간 모니터의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100.0%, 정확히 100%. 1초의 오차도 없었어요. 통제실이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어요. 심지어 미국 기자들도. 자동 보정 횟수 확인. 이강필이 외쳤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제로. 단 한 번의 수동 개입도 없었다는 뜻이었죠. 완벽한 자동 재가동이었습니다. 윤세라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보신 것처럼 11시간 만에 완전 재가동에 성공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비결이 뭡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빠른 게 아니라 정확한 겁니다. 그 순간 그녀가 저를 봤어요. 미소를 지으며 미국 기술관들이 데이터를 확인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콜, 우리 장비로도 확인됐어. 해리스가 말했어요. 11시간 정확, 자동 보정 제로, 정상 복귀율 100%.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었어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서로 축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주역들은 조용했습니다. 김태우는 다음 테스트를 준비한다고 했고 운전원들은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죠. 마치 일상적인 성공인 것처럼. 정확도는 신뢰다. 저는 노트북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펜을 내려놓지 못하고 한참을 들고 있었어요. 오늘 본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워싱턴에 누가 이걸 믿을까?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동영상, 데이터, 수십 명의 증인. 오후에 로버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콜, 에너지 안보실 보고서에 뭐라고 쓸 거야? 저는 글을 봤어요. 진실을 쓸 겁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럴 거야. 이건 우리가 배워야 할 무언가야. 해질녘, 윤세라와 공장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울산공단이 한눈에 보였어요. 처음엔 못 믿으셨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지금도 믿기 어려워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콜 박사님은 숫자만 믿으시는군요. 그녀가 웃었어요. 그래서 선택받으신 거예요. 편견 없이 볼 수 있는 사람이니까.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가 얼마나 긴지, 또 얼마나 짧았는지. 저녁 9시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형 원전 재가동 시험 성공, 11시간 달성, 자동 보정 제로, 정상 복귀율 100%. 거기에 한 문장을 더했어요. 한미 원전 협력의 필요성 절실히 요구됨.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미 푸른 격자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푸른 격자는 원자로 제어봉 배열을 뜻하지만 한미 협력의 청사진이란 의미도 담았죠. 첫 문장을 쓰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펜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속도가 아니라 신뢰가 자산이다. 결국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하고 있었어요. 커피가 식고 다시 데우기를 여러 번 반복한 끝에 마침내 서류를 완성했습니다. 50페이지 분량이었어요. 울산, 창원, 대전에서 본 모든 데이터와 분석이 들어갔죠. 그리고 결론부에 명확히 썼습니다. 한국의 기술적 우위를 인정하고 상호 보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폭풍이 시작됐어요. 캐너의 전화가 먼저 왔습니다. 콜 제정신이야? 한미 푸른 격자. 이게 뭔 헛소리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경악에 가까웠죠. 휴대폰이 뜨거워질 정도로 그의 고함이 이어졌습니다. 화상회의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워싱턴 회의실엔 에너지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모였어요. 캐너가 먼저 공격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원전 산업의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어. 그는 제 보고서를 화면에 띄우며 조목조목 반박했죠. 한국이 우리보다 앞선다. 말도 안 돼.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제가 차분히 대응했어요. 11시간 재가동, 98% 부하 추종, 0.03% 결합률. 모두 실측 수치입니다. 그러자 다른 부장이 끼어들었죠. 숫자만 좋다고 다가 아니야. 실제 운영은 다르지. 그때 뜻밖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하려고 합니다. 에너지부 장관이었어요. 마크 윌리엄스 장관. 화면에 그의 얼굴이 나타났죠. 콜 박사, 보고서 잘 봤습니다. 매우 흥미롭더군요. 캐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장관님, 하지만 캐너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장관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캐너, 난 숫자를 봤네. 그리고 로버트의 독립검증 보고서도 봤어. 결과가 일치하더군. 로버트가 보고서를 제출한 모양이었습니다. 에너지안보실의 검증이었으니 무게가 달랐죠.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국가안보회의가 있네. 러시아와 중국의 원전 동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거야.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콜 박사의 보고서를 기초 자료로 쓸 생각이네. 캐너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장관님, 이건 성급한 결정입니다. 한국 기술을 인정하면 우리 업계가. 장관이 그를 다시 끊었어요. 캐너, 자네 회사 주가 걱정인가? 아니면 미국의 에너지 안보 걱정인가? 차가운 질문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장관이 말을 이었어요. 백악관에서도 관심이 크더군. 특히 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고 싶어 했어. 부통령은 기술 전문가 출신이었죠. 편견 없이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일 긴급 투표를 하겠네. 장관이 선언했습니다. 한미 푸른 격자 제안을 수용할지 말지. 각자 입장을 정리해 오게. 화면이 꺼지자 캐너가 저를 노려봤어요. 콜, 넌 끝났어. 그리고 그도 접속을 끊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자였어요. 콜 박사님, 저는 에너지 전문 기자 셀리 첸입니다. 한미 원전 협력에 대한 독점 인터뷰를 요청드립니다. 누군가 정보를 흘린 모양이었죠. 아마 캐너 쪽이거나 아니면 이미 소문이 퍼진 건지 윤세라를 만나러 갔습니다. 큰 결정을 하셨네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내일이 진짜 승부죠. 그녀가 서류 뭉치를 건넸어요. 도움이 될 겁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제안서였습니다. 한미 원자력 기술 공유 협정 초안. 내용을 보니 놀라웠어요. 한국이 먼저 기술을 공개하겠다는 거였죠. 조건 없이. 이건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닌가요? 제가 물었을 때 윤세라가 답했습니다. 신뢰를 먼저 보여야 신뢰를 받죠. 호텔로 돌아와 발표 준비를 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만들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숫자만으론 부족했습니다. 감정에 호소해야 했어요.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현실을 인정하게 해야 했죠. 장관 비서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콜 박사, 장관님이 개인적으로 묻고 싶으신 게 있답니다. 장관이 전화를 받았어요. 콜, 솔직히 말해봐. 한국이 정말 우리보다 앞서 있나?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일부 분야에선 확실히 그렇습니다. 일부라. 장관이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우리가 배울 게 있다는 거군. 저는 용기를 내 말했습니다. 장관님, 이건 패배가 아닙니다. 협력의 기회예요. 러시아와 중국에 맞서려면 우리도 동맹이 필요합니다.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캐너가 로비를 엄청 하고 있어. 상원에너지위원회까지 움직이고 있더군. 정치적 압력이 상당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난 기술자 출신이야. 숫자를 믿지. 그의 목소리에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워싱턴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언론은 미국 원전의 위기와 한국과의 협력 사이에서 갈틱질했고, 로비스트들은 의원실을 돌며 반대 여론을 만들고 있었죠. 커피숍마다 이 얘기로 떠들썩했습니다. 내부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화상으로 지켜보는 제 손에 땀이 났어요. 캐너가 먼저 반대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술 수용은 미국 원전 산업의 종말입니다. 감정적인 호소였죠.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1945년, 우리는 원자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80년이 지났죠. 그동안 우리가 항상 1등이었나요? 아닙니다. 때론 소련이, 때론 프랑스가 앞섰죠. 하지만 우리는 배웠고, 협력했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2019년, 미국 신규 원전 건설 제로. 2020년, 제로. 2021년, 제로. 침묵이 흘렀어요. 같은 기간 한국은 8기를 건설했습니다. 해외 수출은 12기. 이게 현실입니다. 한국과 협력하면 우리가 얻을 건 명확합니다. 제가 계속했어요. 건설 기간 40% 단축, 비용 30% 절감. 이건 추정이 아니라 바라카 원전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숫자가 말하기 시작했죠.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15명 중 찬성이 하나씩 늘어갔어요. 6, 7, 8. 8배에서 멈췄습니다. 동수였어요. 마지막은 장관의 결정이었죠. 윌리엄스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찬성한다. 캐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관님, 이건 배신입니다. 하지만 장관은 담담했어요. 캐너, 이건 배신이 아니라 진화야. 변하지 않으면 죽는 거지. 그는 비서실장을 받습니다. 백악관에 보고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도 전달하게.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한국과의 원자력 기술 협력 추진. 뉴스 속보가 터졌고 주식시장이 요동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장기적으론 긍정적이란 분석이 나왔죠. 한미 기술 동맹, 여중 블록에 대항할 유일한 대안. 윤세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축하드려요. 큰 산을 넘으셨네요. 저는 창밖을 보며 답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국제원자력기구 승인이 남았으니까. 그녀가 웃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진실은 결국 이기니까요. CNN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지만 거절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 대신 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 결정이었습니다. 장관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콜. 이제 증명해야 해. 한국과의 협력이 정답이었다는 걸. 부담감이 컸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이미 데이터는 우리 편이었으니까요. 보고서 첫 페이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신뢰가 자산이다. 이 문장이 모든 걸 바꾼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끝이 아니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일주일 후 오스트리아 빈에서 그 신뢰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일주일 후 오스트리아 빈. 국제원자력기구 본부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현대적인 건물이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질 일의 무게는 역사적이었어요. 각국 대표단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죠.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원자력 강국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회의장 입구에서 윤세라를 만났습니다. 긴장되시나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넥타이를 다시 매만지며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그녀가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을 거예요. 진실을 말하면 되니까요. 캐너도 와 있었습니다.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차갑게 돌아섰죠. 여전히 제 보고서를 배신으로 여기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아니, 돌이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회의장은 원형 극장처럼 생겼습니다. 중앙 무대를 둘러싸고 각국 대표석이 계단식으로 배치돼 있었죠. 200여 명이 들어찼는데도 술렁거림 하나 없이 조용했어요. 모두가 오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IAEA 의장인 라파엘 그로시가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한미 공동 원전 기술 검증 결과를 듣겠습니다. 그가 저를 봤어요. 스티븐 콜 박사, 발표해 주시죠. 연단에 서자 수백 개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지난 한 달간 저는 한국의 원전 기술을 직접 검증했습니다. 오늘 그 결과를 공유하려 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던가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아 다행이었습니다. 데이터를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부하 추종 성공률 98%. 청중이 술렁거렸어요.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우리도 90%가 한계인데.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죠. 실제 테스트 영상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반응 속도는 2.1초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움직였어요. 완벽한 직선이었죠. 일본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측정 장비는 어디 것을 썼습니까? 제가 대답했어요. 미국, 한국, 그리고 IAEA 장비로 3중 검증했습니다. 다음은 재가동 테스트였습니다. 완전 정지 후 100% 복귀까지 11시간. 이 부분에서 장내가 웅성거렸어요. 독일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독일은 48시간이 표준입니다. 11시간이라니 무엇을 생략한 겁니까? 좋은 질문이었죠. 생략한 게 아니라 동시에 진행한 겁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한국 시스템은 병렬 처리를 합니다. 각 단계가 독립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죠. 화면에 프로세스 다이어그램을 띄웠습니다. 복잡했지만 논리적이었어요. 러시아 대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안전성은 어떻습니까? 속도만 추구한 건 아닙니까? 예상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자동 보정 횟수 제로, 안전 지표 위반 제로. 오히려 기존 방식보다 안전합니다. 중국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AI를 사용한다면서요. 기계를 너무 믿는 건 위험하지 않습니까? 윤세라가 화상으로 연결됐어요. 한국에서 직접 설명하기로 했거든요. AI는 보조 도구일 뿐입니다. 최종 결정은 항상 사람이 합니다. 그녀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의 핵심은 정확도입니다. 정확하면 안전하고, 안전하면 빠릅니다. 단순하지만 명쾌한 논리였어요. 몇몇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식 시간, 복도에서 프랑스 대표를 만났습니다. 인상적이네요. 콜 박사. 그가 말했어요. 솔직히 미국이 한국 기술을 인정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죠. 저도 한 달 전엔 상상 못했어요. 후반부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경제성 분석이었어요. 건설 기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는 30%입니다. 숫자를 보여주자 여러 나라 대표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돈 얘기가 나오니 관심이 확 높아졌죠. 더 중요한 건 신뢰성입니다. 제가 강조했어요. 일정 지연이 없다는 건 계획대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부분에서 중동 국가 대표들이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에겐 일정이 곧 국가 계획이니까요. 질의응답이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기술적 질문부터 정치적 함의까지 다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캐너가 손을 들었습니다. 콜 박사,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모든 게 진짜라고 확신합니까?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대답을 기다렸어요. 저는 캐너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제 20년 경력과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모든 데이터는 사실이며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캐너가 한참을 저를 보더니 앉았어요. 더 이상의 질문은 없었습니다. 그로시 의장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평가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지난 일주일간 IAEA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검증한 결과였죠.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그가 문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한국형 원전 시스템은 모든 국제 안전 기준을 충족하며 일부 영역에서는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죠. 따라서 본 기구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장이 선언했어요. 한국형 원전 시스템을 차세대 국제 표준으로 승인합니다. 회의장이 폭발했습니다. 박수, 환호, 그리고 놀라움의 탄성들. 저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어요. 해냈습니다. 아니, 한국이 해낸 거죠. 윤세라의 화상 연결 화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 뒤로 한국 엔지니어들이 서로 껴안는 모습이 보였어요. 20년, 30년을 묵묵히 일해온 사람들.
그들의 노력이 마침내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콜 박사, 미국은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어요. 배우고 협력할 겁니다. 그게 진짜 강대국이 하는 일이죠. 기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저녁 리셉션에서 각국 대표들이 저와 윤세라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명함이 수십 장 오갔어요. 모두가 한국과의 협력을 원했죠. 사우디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국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미국이 보증한다면 더욱 좋겠죠. 그때 캐너가 다가왔습니다. 그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자네가 옳았어. 인정하기 싫지만 한국이 앞서 있어. 그의 얼굴엔 패배감보다 체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하지? 미국 업계는 함께 가면 됩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국의 정확성과 미국의 창의성을 합치면 러시아와 중국을 넘어설 수 있어요. 캐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군. 밤늦게 호텔 바에서 윤세라와 마지막 건배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아니요. 한국이 수고한 거죠. 전 그냥 본 걸 말했을 뿐이에요. 저는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국의 시간표의 건배, 미국의 용기의 건배. 그녀가 화답했어요.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청명했습니다. 창밖으로 비니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도나우 강이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죠. 평화로워 보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세계 원전 시장은 완전히 다른 판이 될 거라는 걸. 그로시 의장이 바에 들어왔습니다. 두 분 덕분에 역사적인 날이 됐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기술이 정치를 넘어선 순간이죠.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약속을 지켜주시길.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에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원전, 세계 표준으로 등극. 미국, 한국과 전면 협력 선언. 원전 르네상스의 시작. 헤드라인이 요란했지만 저는 조용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빈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불과 한 달 전, 저는 한국을 의심하며 울산에 도착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한국의 기술을 세계에 알린 사람이 되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기내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새로운 시작.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배워야 할 때라는 걸.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너머로 태양이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것처럼. 이틀 뒤 서울. 인천공항의 새벽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빈에서 워싱턴을 거쳐 다시 한국으로 온 강행군이었죠. 피곤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어요. 아니, 오히려 설렜다고 해야 맞을 것 같네요. 이번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고 온 거니까요. 게이트를 나서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윤세라였어요. 새벽인데도 단정한 차림이었죠. 또 오셨네요. 그녀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한 달 전과 똑같은 장소, 하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이번엔 시간 맞추러 오신 건 아니죠? 그녀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제는 당신들 시간표로 맞춰야겠군요. 우리 둘 다 웃었어요. 한 달 전 제가 했던 비꼼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공항 로비로 걸어가는데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CNN 뉴스가 흐르고 있었어요. 한미 기술 동맹, 세계 표준 채택. 자막이 반복되고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깐씩 멈춰 서서 화면을 봤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어요. 축하받으셔야 할 텐데. 제가 윤세라에게 말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축하는 무슨요. 이제 시작이에요. 약속한 걸 지켜야죠.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세계 표준이 됐다는 건 책임도 그만큼 무거워졌다는 뜻이니까요. 커피숍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미국 엔지니어들이 연수를 온대요. 윤세라가 일정표를 보여줬어요. 울산, 창원, 대전을 돌면서 우리 시스템을 배울 겁니다. 아이러니했죠. 한 달 전엔 제가 의심하며 돌아다녔던 곳들을. 그런데 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녀가 물었을 때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식 제안서예요. 미국 정부의. 그녀가 서류를 펼쳤어요. 제목이 보였죠. 한미 원자력 공동연구소 설립 제안.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의 정확성과
미국의 혁신을 결합한 연구소를 만들자는 것. 위치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하나씩. 예산은 양국이 절반씩 부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모든 연구 결과는 공동 소유. 윤세라가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진심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윌리엄스 장관이 직접 서명했어요. 백악관도 승인했고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건 단순한 협력을 넘어서는 거네요. 맞아요. 진짜 동맹이죠. 제가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손잡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만 그들과 다른 점은 우리는 기술을 독점하지 않을 겁니다. 개방과 공유, 그게 우리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그녀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본부에 보고해야겠어요. 통화하는 동안 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죠. 출근하는 사람들, 오가는 차들. 일상적인 풍경이었지만 그 속에서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통화를 끝낸 윤세라가 돌아왔어요. 오늘 오후에 장관님을 만나실 수 있대요. 그리고 그녀가 잠시 멈췄습니다. 연구소장직을 제안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콜 박사님께. 저는 놀라서 커피를 흘릴 뻔했어요. 저한테요? 전 미국 사람인데. 그녀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더 적임자래요. 양쪽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미국인이 됐으니까요. 울산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한 달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회의와 의심으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기대와 희망이 있었어요. 같은 길, 같은 공장. 하지만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가고 있었죠. 공장에 도착하니 이강필 공장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그가 악수를 청했어요. 이번엔 손님이 아니라 동료로 오신 거죠. 그의 악수가 한 달 전보다 따뜻했습니다. 공장 안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작업자들의 표정이 더 밝았달까요. 한 젊은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콜 박사님, 기억하세요? 지난번에 미국은 왜 느려요? 물었던. 기억났습니다. 구내 식당에서 만났던 그 청년이었죠. 이제 아셨잖아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빠른 게 아니라 정확한 거라는 걸. 저도 웃었습니다. 네, 이제 압니다. 그리고 배우러 왔어요. 점심은 같은 구내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한 달 전 그 자리. 하지만 이번엔 제가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들이 묻는 미국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고, 저도 그들의 노하우를 들었죠. 진짜 기술 교류가 시작된 거였어요. 사실 처음엔 콜 박사님이 무서웠어요. 한 엔지니어가 고백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인정 안 할까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제가 무서웠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우리보다 앞서 있을까봐. 모두가 웃었습니다. 두려움이 존경으로, 의심이 신뢰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이강필이 말했죠. 이제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네요. 맞았어요. 우리는 이제 같은 편이 된 거였습니다. 오후에 한국에너지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콜 박사님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장관이 말했어요. 진실을 말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특히 자국에 불리할 때는.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니까요. 윤세라 박사가 가르쳐준 겁니다. 장관이 정식으로 제안했습니다. 한미 공동연구소의 초대 소장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미국을 떠나 한국에 살아야 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영광입니다. 저녁,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사사야간 축하 모임이 있었습니다. 윤세라와 주요 엔지니어들이 모였죠. 건배사를 부탁받았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달 전, 저는 숫자만 믿는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를 더 믿어요. 사람입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다리를 오가는 차들의 불빛이 강물에 비쳐 흔들렸죠. 아름다웠습니다. 질서 속의 역동성. 그게 제가 본 한국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윤세라에게 물었습니다. 왜 처음부터 저를 믿었죠? 전 분명히 의심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눈을 보면 알아요. 진실을 찾는 사람인지, 진실을 숨기려는 사람인지. 그래서요? 제가 물었죠. 콜 박사님은 진실을 찾는 눈이었어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결국 찾을 거라 믿었죠. 그녀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신뢰란 그런 거였군요. 상대가 올바른 선택을 할 거라는 믿음. 밤늦게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풀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이곳이 제 새로운 집이 될 거라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질서정연하면서도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의 해리스였어요. 콜, 소식 들었어. 연구소장 된다며. 축하해. 그가 말했죠. 우리도 곧 갈 거야. 배울 게 많다면서.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정말 많아.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를 시작했어요. 제목은 첫 번째 날. 첫 문장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간표를 시작했다. 창밖의 한강은 고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엔 거대한 물결이 움직이고 있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힘. 한국이 보여준 것도 그런 거였어요. 조용하지만 강력한, 정확하지만 유연한. 이제 저도 그 시간표의 일부가 됐습니다. 한국의 시간표. 아니, 이제는 우리의 시간표라고 해야 맞겠네요.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